네, 오늘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도 제가 한 분 모셨습니다. 먼저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인 손수호 변호사님, 그리고 정통 칼잡이에서 여의도 국회에 배지를 달고 돌아왔던 전직 횟집 사장님, 조공천 민주당 의원님 나오셨고요.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베테랑 기자 박소윤 기자와 돌직구쇼의 시그니처입니다. 김병민 박사님도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들 모시고 오늘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톱 뉴스는요, 바로 이 뉴스입니다. 탑 뉴스 만나보시죠. 그렇습니다. 광복 73년 만에, 무려 73년 만에 우리 대법원이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결과는 승소였습니다. 17세 소년의 일제에 끌려가서 평생 꽃다운 청춘 동안 노동으로 청춘을 바쳤던 그 소년이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서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 소년을 저희들이 만나봤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것은 하나대로 우리가 한 것이지 허리 빠지게 이러고 하면 이상하는 나팔 불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많이 나오고 많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그것처럼 같이 이렇게 네, 사실은 조홍천 의원님,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 위안부 할머니들도 저희들 모든 국민들의 가슴 속에 평생 남은, 어떻게 보면 빚이고 짐이고, 일제징용 피해자들도 사실은 국민들 모두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대법원이 이제서야 판단을 내렸는데 이 승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14년 정도가 걸렸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연일 보도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의 일환으로 이 강제징용 피해자 피해 보상 배상 사건을 테이블에 올렸던 것이 큰 주된 이유죠. 2013년부터 16년까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부르면 대법관이 쪼로로 비서실장 관사에 달려가고 헌법 103조에 규정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요거만 지켰어도 되는데 여기에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잘 하지도 못하는 그런 판단을 썩다 보니까 일이 꼬이고 자가당착에 빠지고 스스로의 논리를 부정해야 되는 이런 난감한 처지에까지 빠졌던 것입니다. 결국 법원이 정치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아주 좋은 사법부의 흑역사 정점을 찍는 그런 일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흔한 법원이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네, 꼭 이 사건에 들어맞는 말 같네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4명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중에 3명이 세상을 떠났고 이제 우리 이춘식 할아버지만 근황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5년형을 검찰로부터 구형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정권 바뀌니까 이제는 관행도 범죄가 되느냐, 억울하다라는 취지인데요. 우병우 전 수석의 최후 진술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검찰이 추측과 상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정권 바뀌면서 모든 업무 관행이 이거 범죄로 돌변했다.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20년 이상 법조인으로 일한 제가 왜 이 일을 했겠느냐. 진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지 검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했던 단초, 그 계기, 어떻게 보면 정윤회, 최순실, 이 비선 실세의 첫 낌새를 포착한 분이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횟집 차리시기 전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계시면서 그때 만들었던 문건 자체가 정윤회, 최순실 어떤 비선 그거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횟집 차리다가 횟집은 또 잘 됐어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어떠십니까? 뭐 인생 무상하고요. 인생 무상. 정말.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제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했다? 아니, 이미 저 작년 12월 달에 구속이 됐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좀 측은하고 가련하게 좀 생각하는 점이 지금 많은데. 치근하고 가련하다. 예, 왜 하필이면 제가 처음 나오는 날 또 이걸. 기사가 오늘 떴네요. 아, 그리고 저 검찰이 최근에 압수영장 4번 연속해서 기각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국정감사 때 검찰이 왜 법원에서 자꾸 그 압수영장 사법농단 압수영장 기각하냐라고 예. 하면서 막 푸념을 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또 압수영장 경찰에 수사하는 거 다 기각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니네들이 무슨 법원한테 불평불만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 압수영장이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거였어요. 예. 이상하게 자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돼서 참 저는 난감합니다. 난감하다. 네. 그러면 우병우 수석 질문 나온 김에 그때 당시 사실은 비선 실세 공직기강 비서관이셨으니까 그런 거를 사실 잡아내는 게 역할이셨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역할에 충실했던 분이 바로 조홍천 의원이었는데 좀 억울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문서 유출로 청와대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실 때 그때 좀 어떠셨어요? 지난 일이긴 하지만 심경이. 그 전에 이미 뭐 긴장 관계가 많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시기의 예. 문제였지 거기서 뭐 계속 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봤습니다. 없었다. 네. 시기의 문제였죠. 다만 근데 이제 그게 좀 빨랐을 뿐이죠. 우병우 수석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국정원을 동원해서 누군가를 감시하고 그 보고를 받는 게 지금 관행이다. 그래서 이 관행이 범죄로 돌변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두 분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두 분 청와대에 계실 때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까? 먼저 조홍천 의원부터. 아니 경찰 시키고 국정원 시켜가지고 누구 뒷조사하라는 거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없었다. 아니 물론 저기 경찰, 검찰, 국정원, 뭐 국세청 등 각종 사정기관에서 보고가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가 옵니다. 보고가 오면은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거죠. 근데 보고가 오기 전에 누굴 찍어서 누굴 뒷조사해라.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다. 그건 관행 아닙니다. 예. 1년 이상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예. 자꾸 국가와 대통령을 혼동하게 돼요. 국가와 대통령을 헷갈리게 된다. 네. 대통령을 결사 보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지나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조직 문화, 집단 논리 이런 것들이 생기죠. 예. 조금 오래되면. 스크럼을 짜고 저 밖에 얘기는 잘 안 듣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럼 지금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조심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조심해야 될 시기가 됐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014년도 그 당시에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을 때 조홍천 전 공직기관 비서관의 보고를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조정했다라면 지금과 같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로잡지 않았고 그 바로잡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을 우병우 전 수석을 승진시키면서 사실 민정수석으로 비롯된 국정농단이 거의 시작된 것이 아니냐. 우 전 수석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과 별개로 이미 재판이 2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정농단을 제대로 알면서도 방조했다, 막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주된 혐의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은 사찰에 대한 부분들은 전 정권에서도 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경찰은 정보과 형사들, 국정원은 지역에 있는 요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정보들을 갖고 올라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것들이 사찰이었는지 정당한 정보 보고였는지가 다 섞여갖고 사실 뭐가 진실인지 정인지 혼동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마구 속이 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존 리 구글 코리아 대표의 영어 때문이었는데요. 구글의 조세 회피 문제와 유튜브의 허위 정보 동영상 논란을 따져 묻기 위해서 존 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건데 현장에서 존 리 사장은 원론적인 말만 할 뿐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통역을 통해서 영어로 답변하는 등 질의응답 시간도 무한정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답답해했던 여야 의원들, 집에선 한국말 잘한다던데 왜 여기서 못하냐? 사석에선 한국말로 욕도 잘한다고 들었다면서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온 겁니다. 이에 존리 대표는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복잡한 내용이라 통역을 쓴다며 그 또한 잉글리시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국감장에 있었던 이야기
준비됐습니까 혹시? 직접 들어보시죠. 오셨잖아요, 조 네. 의원님. 저러면 의원들은 거의 뭐 속이 다 뒤집어지죠. 뒤집어진다. 7분이라는 시간이. 예. 아니, 저희는 그래도 법사위는 의원 숫자가 적어가지고 7분을 주는데 저기는 5분인 것 같아요. 예.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소세 같다. 예. 그리고 저희가 항상 욕먹는 게 왜 답변을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예. 정말 제도적으로 답변 시간은 7분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카운팅을 하면 저희도 느긋하게 얘기 다 듣죠.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저 답이 아니고 질질 끄는 건데 그거 가지고 4분, 5분씩 끌어버리면 우리는 질의를 못하니까 됐어요, 예. 됐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저게 투명하면서 2배로 돼버리면 큰일 나고요. 저는 2배로 되면 큰일 나죠. 존 리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졸리에게 돌직구. 예. 유진초이를 좀 배워라. 유진초이를 배워라. 미스터 선샤인을 배워라. 예. 유진초이가 왜 그렇게 우리한테 잔잔한 감동을 줬는지 예. 유진초이를 배워라. 유진초이를 배워라. 아, 오늘 명언 많이 하고 가십니다. 한국말을 하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대외 행보 및 대망론이 정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같은 청와대 식구인 이낙연 총리까지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서 PC방 사건, 고용세습 등등 뜨거운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신을 밝혔고요. 최근 부쩍 여야 핵심 정치인들과 두루두루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강에선 이낙연 총리가 범진보 진영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면서 외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이죠. 여권 인사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서청원 대표도 만나고 두루두루 여야 다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럴까요? 참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국무총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억하기로는 총리가 안 보인다. 총리가 안 보인다. 존재감이 없다. 뭐 하냐? 맞아요. 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손학규, 정대철, 서청원과도 만났다. 왜 만나냐? 뭔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만나도 뭐라 그러고 가만히 있어도 뭐라 그러고. 예. 어쩌라는 거냐? 그럼 나 어쩌란 거냐? 예. 라고 아마 이낙연 총리가 푸념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헌법에 보면은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한다고 돼 있습니다. 내각을 다 관장을 해야 되죠? 예. 그렇다면은 정치 경험, 국정 경험이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 고언을, 그 어드바이스를 듣고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하는 것. 예. 총리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 예. 잘하고 그리고 계시다. 대통령과 또 독대하는 자리에서도 거기에 터잡아서 또 그 건의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마땅히 총리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예. 잘하고 계신다. 잘하고 계신다. 이 총리에 대한 칭찬을 끝으로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